심심할 때 드렁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2부로 찾아왔습니다. 네, 하동의 2부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1부에서는 하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나 최신 이제 뉴스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대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봤는데요. 2부에서는 폭주족픽 라이더픽 이야기로 좀 더 진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을 선택한 이유가 이 단군을 모시는 삼성공이 되게 컸잖아요. 저의 그 기억, 삼성공에 갔을 때 그 압도됐던 기억이 컸다 보니까 이 하동을 선택하게 됐는데, 단군을 모시는 단군계 종교 하면 또 우리 종교학 찐따 폭주종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단군계 신종교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여러 종교들이 많은데, 사실은 최근엔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주변에서 새도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대종교라거나 이런 단군계 신종교의 신자다라고 하는 분들이 적은데, 이 하동 삼성군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단군으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민족적인 종교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계셔가지고 되게 재밌고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폭주족픽 이야기는 단군계 신종교인 건가요? 맞습니다. 단군은 저희가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다 단군 얘기를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국어 시간에도 나왔나요? 하여튼 단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죠. 단군 신화 얘기가 이제 문학으로 국어 시간에도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단군 이야기는 많이 아는데, 단군과 종교, 단군계 신종교, 단군을 모시는 종교죠. 쉽게 말하면 단군계 신종교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단군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주의를 어떤 문화권으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민족을 언어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지리적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군 민족주의는 단군을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상정하고, 어떤 신화적 조상을 단군의 동질성 위에서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을 단군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군 민족주의는 다양하게 발견되지만, 단군 민족주의가 종교적으로 표현된 것이 이 단군계 신종교이고, 대표적으로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이 종파라고 하자면은 대종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대종교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단어 하나가 대명사인가요? 고유명사? 그죠, 고유한 종파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교에도 다양한 종파들이 있잖아요. 조계종도 있고, 뭐 태고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그런 음. 것처럼 단군계 신종교라는 어떤 큰 범위의 종교적 전통 아래 나는 음. 대종교야,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종파로 대종교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왜 단군교라고 안 부르고 단군계 신종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글자가 붙인 이유가 딱히 있나요? 신종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음. 가장 넓게 왜 신종교라는 표현을 쓸까라고 보자면 말 그대로 이게 새로울 신자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새롭게 발흥한 신흥 종교, 새롭게 등장했다, 새롭게 탄생했다는 측면에서 신종교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단군교라는 것은 이제 단군교라는 하나의 어떤 조직이 또 있어야 될 텐데, 단군교라는 조직이 없고 단군에 대한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묶어서 분류를 하자면 단군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일제강점기 때도 단군을 모시던 삼성사가 있었고, 그게 이제 뭐 폐지되면서 이 위패를 모시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거 들어보면은 그렇게 신종교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 신이 붙은 새롭다라는 걸 붙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예리하게 역시 또 이 라이더님 또 예리한 질문을 아니 그 주셨는데 순수한 저는 머글의 질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 신앙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던 거죠. 단군에 대한 어떤 제사, 이런 건 국가적으로도 있었고 민간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단군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단군계 신종교, 종교라고 봤을 때는 왜 새롭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종교라는 개념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종교라는 거를 영어로 religion이잖아요. 이 종교라는 개념 네. 자체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서구에서 출발이 됐고 서구에서 동양으로 유입이 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종교냐 아니냐라는 질문이나 정체성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종교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근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생각하는 이런 단군 시조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생각 자체가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가장 본격화된 것이 러일 전쟁 이후예요.
일제 아. 침략이 본격화된 1905년 이후에 단군 신성론, 단군이 시조다, 단군이 어떤 우리의 민족적인 시조다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아이디어들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단군이 하나의 신과 같이 종교화가 되면서 점점점 종교의 형태를 가져갔던 거고, 그래서 1909년 대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종교가 시작되면 그걸 창시라고 하잖아요. 뭐 불교의 창시, 기독교의 창시, 뭐 동학의 창시자는 최재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종교를 창시한 분들은 자기들을 창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중광이라고 표현해요. 중광. 다시 빛을 발한다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중이 거듭할 중자고 빛광자를 써서 다시 빛을 주었다, 다시 빛을 폈다, 이런 식의 중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190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1909년이 출발점이 아니라 단군 자체도 태고 쪽부터 있었던 것이고 단군에 대한 신앙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게 조직화된 종교의 형태로 있던 것이 아닌데 1909년에 나철이라는 분이 대종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 새 시작을 하는 거다. 이 계보 안에서.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단군의 계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창시가 아니라 중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라는 어떤 근대적인 형태, 서구가 가져온 근대적인 형태의 틀이 있고 거기에 내용을 과거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단군 시조론을 합체시켜서 새로운 대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단군계 신종교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생각하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제국주의와 충돌하고 독립에 있어서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 정체성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단군계 신종교는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나철이 창시한 대종교 역시 독립의 목소리를 크게 냈고, 그래서 이제 1909년에 대종교가 출발된 이후에 이제 일제가 1915년 6년 뒤죠. 포교 규칙이라는 것을 공표합니다. 포교령이라고도 하는 이 포교 규칙을 공표하는데요. 포교 규칙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 혹은 제국주의가 인정하는 공인 종교는 일본 신토, 불교, 기독교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유사 종교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많이 믿고 있던 천도교, 시천교, 대종교 이런 것들은 모두 유사 종교 단체가 돼서 탄압 혹은 경계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천도교는 동학 그 농민운동과 관련된 게 천도교인가요? 예, 맞습니다. 동학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민족 종교들이 탄압을 받게 되는 계기가 1915년에 포교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교규칙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정교분리라는 거를 굉장히 상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정교분리가 헌법에 이제 들어있는 나라들도 많고 당연히 정교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교분리는 서양에서 교회와 국가 혹은 영주들이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개념인 거고, 제국주의와 이 서구 열강이 동양의 손을 뻗기 전까지는 동양에는 정교분리라는 개념이 서구만큼 뚜렷하지는 않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조선의 왕이 이런 유교적인 활동도 많이 했고 유교의 좀 상징이기도 했다. 뭐 요런 걸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 정교 분리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 종교라는 개념이 서구에서는 사회와 분리된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의 분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이 포교 규칙을 통해서 불교, 기독교, 신토를 정하면서 불교와 기독교는 정교 분리를 수용한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영역을 보장받은 종교는 그 안에서 어떤 선교의 자유, 자기의 종교를 포교할 수 있는 포교의 자유, 이런 것을 보호받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는 음.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게 좀 복잡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단군계 신종교는 이제 우리의 민족 정신이 많이 발흥하던 일제시대 때 탄생을 해서 일제에 굉장히 반대하는 독립운동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제에 많은 탄압을 받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한 단군계 신종교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종교 역시도 종교 유사단체로 규정을 당한 이후에 심지어 폐교를 명받았습니다. 폐교를 명받았던 거는 새로운 자신들의 종교 공간을 설치하는 것도 허가해주지 않고, 모여서 집회를 여는 것도 허가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주요 간부들은 일제에 감시를 당하고. 눈에 가시였을 것 같긴 해요. 그 단군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이 나라의 무슨 뭐 시조를 정신을 잇겠다 이런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없애고 싶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종교의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국망도존입니다. 국망도존. 국가는 망해도 이 정신은 존재한다. 이 구호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들이 어떤 입장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되게 반항적이었을 것 같고. 굉장히 반항적이었죠.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 기간에 새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교세가 커진 여러 민족 종교, 한국만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증산교, 음. 원불교 이런 음. 것들 역시 민족 종교라 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교들과 달리 대종교의 경우에는 창립자 및 초기의 핵심 멤버들이 유교 지식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나철, 오기오, 김교연, 윤세복 등 이런 다양한 이 리더들이 유교 지식인 집안 출신이어서 다른 민족 종교들에 비해서 어떤 종교적인 위로 아니면 어떤 민중들이 팍팍한 현실을 구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보다 민족 정체성의 확립과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무장투쟁 업적을 강조합니다. 무장투쟁 업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잖아요. 근데 이 개천절이 이제 국경일이 된 것 혹은 개천절이 공식화된 것 역시 어떤 자신들의 노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요. 라이더님과 관련을 보자면 구비문학 찐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어학, 크게 보면 이 국어 국문학의 범주에 이제 계시는데 한글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나요? 대표적인 이 한글계 영웅이라고 하면 주시경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 주시경 선생님이 배재학당 졸업하시고 어떤 어. 기독교의 자장에 계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대종교로 개종을 하십니다. 아. 그리고 조선어학회, 네네. 조선어학회. 말모이 사전. 올스타들이 모여있는 조선어학에서 활동하신 리금로 선생님, 최연배 선생님, 이병기 선생님 이런 분들 역시도 대종교도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뭐 유지하자 이런 게 이제 사전으로도 연결되고 이렇게 활동 많이 하셨군요. 맞습니다. 이게 국어 언어 문화로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말 사전, 한글에 대한 어떤 강조, 발전 이런 것들을 노력하신 분들도 같은 이런 민족적인 정기를 강조하는 단군계 신종교의 자장 안에서 활동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제강점기라는 게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측면을 많이 단절한 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무교의 입장에서 제가 아는 안전한 종교라 그래야 될까요? 무교의 입장에서 만약에 제 주변에 누군가가 나 이 종교 믿어라고 했을 때, 오키, 오키라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요 정도고 기타 종교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뭐 대종교, 원불교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게 뭐지?' 약간 이런 거 생소하면서 동시에 이제 괜찮은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이비다 뭐다 종교적인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낯서니까 일단 이 종교의 이름 자체가 낯설고 단군계 신종교 이런 뭔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아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런 종교들이 가장 민족적인 색깔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이나 뭔가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것도 되게 활발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업적 같은 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인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기독교랑 불교 그리고 자기네 일본식 종교를 빼놓고는 다 포교 금지를 내렸으니까. 근데 그때의 딱 그 카테고리 '이 종교는 안전해.'라는 카테고리가 지금 2024년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하신 안전하게 느껴지는 종교들이 우리가 세계 종교라고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네네네. 차원에서 많이 퍼져 있고 영향력도 음. 크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종교를 세계 종교라고 곧 이해한다면 이런 좀 다양한 전통들과 우리가 가졌던 문화들을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거는 되게 두렵게 받아들여지기 마련이잖아요. 생소한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라는 개념은 사실 특정 종교 안의 개념이잖아요. 어떤 종교에서 봤을 때 우리에 비춰봤을 때 저 친구들은 이단이야. 우리에 비춰봤을 때 저 친구들은 사이비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래서 신흥 종교,
신종교라는 표현을 음. 조금 더 선호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또 아.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이라는 규정이 얼마나 조금 유동적일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예시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믿는 개신교 종파들 중에 소위 말해 정통 개신교라고 이야기되는 종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런 종파들끼리도 자신들을 서로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흔히 보면은 뭐 소위 말해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들끼리 어떤 갈등이나 문제로 인해서 너흰 이단이야. 그럼 너네도 이단이야. 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단이라는 규정이 약간 좀 유동적인 측면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단군계 신종교에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최근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게 환단고기. 환단고기. 들어만 봤어요. 환단고기가 우리 응. 어떤 한민족의 장구한 신화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환단고기가 이제 단군계 신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종파마다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위적 판정이 나지 않았나요? 환단고기? 단군계 신종교 아래에 있는 어떤 종파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책이다, 변조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이다,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종파마다 차이가 되게 큽니다. 이 환단고기를 대하는 입장이. 근데 어쨌든 이 종파들의 입장은 종교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맞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거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의 입장은 좀 세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조금 제야에 계신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대종교가 중광이 됐듯이 사실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20세기에 알려졌지만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책이고 창작이 아니라 소실됐던 것을 다시 찾아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수시고요. 많은 어떤 주류 역사학계의 입장은 현대적인 창작물이다. 라이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역사학적인 정밀한 연구에 의하면 근대 이후에 단군계 신종교들이 자신들만의 역사서나 교리서를 만들잖아요. 그것들을 모방하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성립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는 표현이 어떤 한 연구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환단고기 안에 어떤 심오한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수천 년 전 조상들의 철학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 한국인들의 정신을 담은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근데 환단고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게 위작이다 아니다 70년대에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환단고기라는 책은 사실은 여러 책의 합본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역사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인이 환국을 건국한 이후로 이 조선까지 어떤 역사가 이어졌는가를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다 보니까 환단고기를 조금 좋아하시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입장을 수정해서 조금 수정주의적으로 현대에 제작된 것은 맞다. 우리가 소실된 걸 찾은 게 아니라 현대에 제작된 건 맞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고대 태고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입장을 수정해서 나름의 대응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족 종교의 역사가 일제강점기라는 좀 비극적인 역사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민족 정신을 강화한 측면도 있었고 그 민족 정신을 실천에 옮겨서 어떤 무장투쟁이나 국어학 연구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고 그러나 또 동시에 어떤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정신이 추가돼서 환단곡이라는 책이 등장하기도 했었고 한국 근현대 역사에 굴곡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단군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실존 인물이었다고 저희가 믿고 있잖아요. 진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어머니가 곰이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상상력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이 단군이라는 인물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며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 땅에 있었다가 사라졌다 이런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저희가 좀 믿고 있는 진실이잖아요. 그 사실에 따라서 단군이란 인물이 실존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이 지금 신이 돼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되고 신적인 인물로 숭배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혹시 폭주종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인데 뭔가 약간 좀 더 신으로 지금은 추앙되고 있고 숭배되는 그런 인물들이 또 있을까요? 예, 그 단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실 이렇게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단군 신화로 역사와 신화를 결합해서 우리 민족적인 어떤 민족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확실하게 진짜 살았었던 인물이 신이 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찾아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 예시는 관우입니다. 관우.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인데요. 우리나라 무당께 가면은 어떤 장군신 혹은 관우를 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역 중에 동묘 있잖아요. 동묘. 네네네, 동묘. 동묘의 이름의 어원이 원래는 동관왕묘입니다. 동관왕묘. 아,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관우의 사당. 원래 그게 그 이제 지역에 동묘가 사당이 된 것입니다. 있었군요. 예, 관우 사당이 있던 어. 겁니다. 그래서 관우를 우리가 어떻게 사실 단군은 신화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우는 어쨌든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럼 관우가 어떻게 신이 됐는가를 본다면 관우는 원래 중국에서 먼저 신격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후당식이 거쳐오면서 점점점 국가에서 관우의 격을 올리고 관우에 대한 재상을 확대하면서 관우가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아주 높은 위격에 올랐는데요. 임진왜란 시기에 이제 한국을 이제 일본과 맞서 싸우러 명나라 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관우 신앙이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최초로 관왕묘, 관우를 이제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왕묘를 선조가 최초로 건립을 했고요. 그리고 영조, 정조 시기까지도 관왕묘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는 싶었나 보죠? 예, 흥미로운 점이 왜 선조는 저희가 약간 이 어떤 이미지가 겁쟁이, 도망자 이런 이미지인데 왜 맞아요. 관우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국에서도 관우 신앙이 발달한 시기가 송나라 원나라 시기인데요. 송나라 원나라 시기에는 정책적으로 관우 신앙을 확장시키고 관우의 격을 높인 게 관우가 굉장히 충성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에서도 조조에게 갔다가도 다시 유비에게 돌아오고 충절의 상징이다 보니 관우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높이 숭앙하면서 사회적 통일감이나 충의 가치, 장려하는 예, 그런 걸 장려하고 강화하는 아. 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선 시대에도 사실은 국가나 지배층이 먼저 관우를 민간보다 먼저 수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그들이 관우 신앙을 장려한 데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 관우 봐봐. 충성심 장난 아니지? 야 근데 또 싸움도 잘하고 야 얼마나 좋아. 니네도 이렇게 되라."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제일 이제 좀 강조됐던 게 숙종시기인데요. 숙종시기는 우리 예속 논쟁인도 많았고 굉장히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웠잖아요. 환국. 그죠, 환국. 이렇게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 숙종이 관우 상징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관우 상징을. 관우와 관왕묘에 직접 시를 내리면서 충의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그렇게 국가적으로 숭배를 하다 보니 민간에서도 역시 관우에 대한 참배 혹은 관우에 대한 믿음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는 무당들도 관우를 굉장히 중요한 신격으로 대하고 관우에 대한 신앙은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관우 같은 경우는 관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신격화가 됐잖아요. 또 관우만큼 또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는 서린귀입니다. 서린귀. 서린귀가 누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대조영 드라마 있잖아요. 최수종 씨? 예, 최수종 씨 나온 대조영 드라마에 이덕화 씨가 나온 중국 장수가 서린귀입니다. 아. 이덕화 씨가 이렇게 막 수염도 해가지고 분장한 중국 장수, 굉장히 명장으로 나오는 장수가 서린귀입니다. 당나라 장수인데요. 이 서린귀는 고구려를 침략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도 위협했던 당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린귀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중부 지역에 가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가막산. 예, 한국의 5대 악산이라고도 5대 악산에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가막산의 산신이 서린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신하면 호랑이를 타고 있는 약간 신선같이 생긴 산신령. 흰머리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 산신령 하면은 산신이란 이미지가 그런데 이 가막산은 서린귀를 산신으로 삼습니다. 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이제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자기가 볼 때는 이 가막산이 자리 잡고 있는 중부 지역, 이 한강 북쪽 지역에 고구려 유민들이 많았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이북에 자리 잡은 고구려 유민이 많았기 때문에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고구려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서린귀를 상징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신라 이후에 고려는 그 고려라는 국명부터 고구려에 대한 계승을 표방했잖아요. 근데 이때 신라 시대 때 발행한 서린귀에 대한 어떤 신앙이 더욱더 격이 올라가서 고려의 국가적인 어떤 의례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 중국의 장수가. 예,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미지를 이용했다면 신라가 고려는 왜 서린귀를 제항했을까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 또 음. 아까 그 신라의 고구려 억압이라는 차원에서 서린규를 이해하신 학자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가막산이 있던 지역에 호족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신라와 고려 시대 때 호족들이 많았는데 그 호족들은 서린귀가 자기네 동네 출신이라는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고 계승하면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전공으로 서린귀의 존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호족들의 어떤 역학이 이 서린귀 신화가 강화되는데 힘을 줬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어가서 조선시대에도 또 살아남았단 말이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물론 유교식 제의가 행해졌기 때문에 서린귀 사당은 민간의 의뢰로 남아서 조금 약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약간 지금 얘기하시면서 약간 좀 의문의 표정을 지으셨던 걸 제가 기억한 게 호족들이 서린기와의 네네. 어떤 자기네 고향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약간 좀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서린기 신화를 강조했다라는 거를 이제 맞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네. 신라에서 고려로 나라가 바뀌고 나서는 신라의 정치적 의도 같은 것들이 약화되잖아요. 그리고 연해지고 희석되고 그럼에도 남아있는 것은 영험함입니다. 영험함. 이 서린귀라는 이유는 장군의 사라지고 힘만 남는 거죠. 그런데 서린귀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이 적국의 장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적성 지역의 호족들이 이 사람의 출신을 적성 출신으로 바꿨다. 자기네 마을 음. 출신으로. 그러면은 그 영험함과 서린귀의 힘을 출신을 따지지 않고 굉장히 쉽게 이용하고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 음.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서린기 얘기 듣고 되게 재밌어 가지고 사실 이게 신화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출신의 사람을 한국 출신의 사람으로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좀 찾아봤어요, 서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하동 지역에서 픽 이야기는 서린기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 게 단군에서 출발해서 지금 서린기로 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니까 좀 찾아봤어요. 이 폭주종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 예시가 뭔가를 좀 찾아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기록을 좀 찾아보면 이 서린기라는 사람이 중국 출신 맞고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입할 때 원래 사실 군졸이 이렇대요. 이 서린기라는 사람의 직위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장수나 뭔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원래는 그냥 평범한 그 신분의 군졸이었는데 이 전투에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싸움을 되게 잘해. 그래서 너 싸움 되게 잘하네?"라는 게 눈에 띄어 가지고 장군으로 발탁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구려 정복한 후에는 이 평양에 설치된 그 도호부의 직책도 맡았대요. 그래서 고구려 지역을 실제로 통치하기도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적성 지역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적성 지역이 지금의 파주 이쪽이거든요. 파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파주 지역에는 서린기라는 사람을 자기네 동네 출생 사람이다. 이 서린기라는 사람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꽤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국문학계 이쪽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1970년대, 80년대 이때 민족 의식의 이제 고취 이런 것과 함께 각 지역의 이야기를 싹 조사해 가지고 책으로도 만들고 우리 지역에 뭐가 있나 막 이런 것들 민족 전통 계승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딱 이야기를 조사하고 보니까 뜬금없이 중국 지역에 실존했던 인물이 우리나라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실제로 이 사람을 신으로도 모시고 이렇다는 거죠, 신기하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구사가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야기를 먼저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 제가 두 개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했거든요. 이 서린기라는 사람이 파주 적성면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애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엄청 세 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하는 일을 혼자서 막 거뜬히 하는 거예요. 장정 4-5 명이 붙어도 못하는 일을 서른기는 뭐 혼자서 막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고 어느 날도 이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돌에서 백마가 뛰쳐나오고 그리고 갑옷, 투구, 칼이 들어있는 괴짝
괴짝이 나와서 서린기가 그 괴짝을 딱 열어보니까 막 갑옷이랑 이런 투구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서린기가 무구를 갖추고 훈련을 열심히 했다. 백마를 타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요. 또 다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 적성면, 파주 적성면 지역 가난한 집에서 여기서는 이름이 설윤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인기라는 그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뀌어서 윤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음. 설윤기를 낳았는데 애가 힘이 세가지고 아무리 봐도 우리 마을에서는 이제 감당을 못 하겠는데 이런 정도로 힘이 너무 센 거죠. 장수의 이제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잡다가 죽어버리라고 호랑이를 잡으라고 이제 보내는데 얘가 호랑이를 잡으러 가다가 똑같이 백마랑 칼이랑 갑옷이랑 투구가 담긴 괴짝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훈련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뭐 훌륭한 장수가 됐다. 요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설인기라는 인물 자체는 되게 특이하지만 이 이야기 구조는 되게 너무너무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되게 힘이 센 장수의 기질을 가진 아이가 우연히 되게 보물을 그 아이템을 겟해 가지고 더 훌륭한 인물이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는 사실 되게 흔하거든요, 이야기에서. 그리고 영웅 서사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슷해요, 맥락이. 아까 이제 뭐 음. 고려시대 말씀하시면서 호족들이 처음에는 신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인기라는 인물을 이 지역의 신앙으로 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유는 사라지고 그 힘, 능력만 남아서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문학 쪽에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설인기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 파주 지역에 뜬금없이 파주 지역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신으로 모셔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설인기가 누구든 간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 때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막 당장이라도 우리나라를 막 멸망시킨 그런 나쁜 인물이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국적이라는 그 색깔은 좀 연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진짜 되게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신분적 한계가 분명한 인물이었고 이런 신분적 한계를 능력으로 극복한 사람. 내가 타고난 환경, 가난하다거나 아니면 평민 출신이라든가 이런 신분적 한계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뛰어난 능력으로 극복해낸 어떤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중국 출신의 어떤 인물이라든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은 싹 빠지고 그 사람의 속성만 남아서 그게 이야기의 상상력으로 반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이런 거다. 요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이게 저 추종님의 이야기하고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 음.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찾다가 또 재밌는 게 소설도 있거든요. 전 사실 읽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또 국문학계에서 고전 소설로 설인기 전이라고 하는데 음. 이게 또 되게 핫한 연구 주제였어요, 한때. 근데 이제 이 설인기 전은 중국에서 원래 만들어진 소설이 조선으로 유입되었을 거라는 이제 추측이 보통 일반적인데요. 근데 세 가지 이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게 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포인트는 나중에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거일수록 이 설인기라는 주인공이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거예요. 영웅적 활약상 이런 게 증가되고 강조되고 또 이본이 3 개나 만들어졌다는 건 어쨌든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이 소설을 엄청 많이 읽고 즐겼다는 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히트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똑같이. '왜 이 설인기라는 인물이 신앙의 대상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랑 똑같이 어떻게 이 중국의 인물인 중국의 장수인 설인기라는 게 소설 속 인물이 돼서 조선 후기에 영웅 소설의 주인공으로 돼서 이렇게까지 조선시대에 히트를 칠 수 있느냐 이런 게 되게 궁금증이었고 거기에 대한 되게 많은 연구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영웅 소설 설인기 전이라는 거에서 설인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단순히 설인기라는 어떤 한 장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변의 인물들, 장태종이라는 그 당나라를 세운 그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고구려 장수였던 연개소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함께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좀 음. 그림을 봐야지 왜 영웅 소설인 이 설인기
서린기 전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의견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 소설이라는 장르가 이 문학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자리 잡았던 게 조선 후기거든요.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 지나고 지금 이제 가장 최초의 국문 소설로 평가받는 뭐 홍길동전 이런 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그 영조 정조 시절에 확 유행하면서 막 진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이때 이제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중국에 청나라가 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청나라. 근데 아시겠지만 조선은 청나라를 인정을 안 했잖아요. 청나라에 한테 소위 말해서 개기다가 깨갱한 게 병자호란이고 그 뒤로도 뭐 북벌론이 대세이기도 했고 청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 명나라를 무너뜨린 청나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지배계층의 되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명나라를 모시고 우리는 중국을 모시는 나라이고 청나라는 어떤 이제 중국에 자리 잡고 있던 정통성 있는 명나라라는 나라를 갑자기 음. 침범해서 물리친 나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당나라와 고구려를 생각했을 때 중국 대륙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는 당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개소문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당나라를 괴롭힌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 대 청나라, 중원의 정통성 대 이민족이라는 이 구도로 봤을 때 어쨌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건 고구려가 될 수 없고 송나라니까 그때. 그러면 연개소문은 이 당나라를 엄청 괴롭힌 지금의 청나라와 같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의 이제 공식이 성립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설득력 있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고구려가 우리나라의 민족이고 역사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나쁜 지금 상황에서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 그 가치관이 보편적이니까. 근데 그걸 좀 떠나서 조선시대의 그 당시의 지배 세력을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이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은 중원의 정통성을 가진 당나라를 어지럽힌 존재. 그리고 서린기라는 존재는 이 정통성을 가진 당나라를 잘 지키고 수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본받고 싶을 거냐? 연개소문과 서린기를 놓고 봤을 때 누구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면 서린기를 취한다. 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라이더님. 네, 라이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딱 듣기로는 그럴듯한데 이게 딱 직관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좀 잘 안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 당시에 소설만 가지고 사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역사서를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서린기나 당태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많고 연개소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많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왜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연개소문은 부정적이고 뜬금없이 중국에 대한 인물들이 긍정적이냐? 왜 그렇게 묘사가 되었고 왜 하필 그런 역사서를 채택을 했느냐? 여기서부터 좀 연결이 돼요. 사실 역사서마다 이제 서술한 사람의 시각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역사서마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왜 조선시대나 이쪽에서 중요한 역사서라고 채택한 것들의 공통점을 살펴봤을 때 당태종이나 서린기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고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왜 그러면 이것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역사적으로 채택이 됐으며 그렇다면 영웅소설 서린기 전에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유행을 했느냐 이렇게 좀 연관이 되거든요. 이해가 좀 갑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공감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음. 지금 우리의 가치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 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명나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우리나라 갖다 바치겠다. 뭐 이런 식의 말 같잖아요. 마치 지금의 가치관으로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렇다면 왜 이 서린기전이라는 영웅소설이 뜬금없이 이렇게까지 대히트를 쳤을까라고 음. 했을 때는 약간의 아까 이제 숙종 시기에 관우묘에다가 글도 내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 지배계층이 관우의 충성심을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조금 이용하면서 이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딱 강조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접근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 화이관이라는 말을 했는데 조선에서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이 문화적 화이관이라는 게 이 중언과 오랑캐를 구분하는 것은 문화다라는 생각이 퍼져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혈통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못하더라도 후천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도 어떤 중원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남한산성 이런 영화에서 보면 그 김상원이라는 그런 인물이 어쨌든 우린 청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와 통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 지배층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서린기라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신도 미천한 군졸이었고 그리고 실제 태어난 지역도 살짝 이제 중국 내부에서 살짝 벗어난 변방 지역? 고런 인물인데 어쨌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자기가 능력이 좋아 가지고 선천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엄청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조선 입장에서 보기에 지배층 입장에서 보기에 되게 구미가 당기는 인물인 거죠. 약간은 변방 출신이고 출신도 미천하지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못했지만 후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당나라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잘 수호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약간의 그런 이데올로기 접근이 있지 않나. 이 서린기라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음. 조선시대에 빵 흥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죠, 결국은. 요런 식의 돼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 저는 근데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시각이. 너무 재밌어요. 듣다 보니 약간 일리가 있다 생각이 또 약간 듭니다. 근데 그 물론 사실 반발도 되게 많을 거고 지금의 가치관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음. 그리고 그 당시라면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대주의에 미쳐 있던 어떤 그게 너무 공고하던 그 시대에는 그러면서 저는 이 얘기를 한 번은 하고 싶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찐스러운 고민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고전 소설이나 구비문학도 그렇고요. 고전을 접하다 보면은 사실 지금의 가치관과 상충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옛날 이야기 보면 선녀와 나무꾼만 해도 그래요. 음. 나무꾼 나쁜 놈이죠. 막 이런 범죄자죠, 거 범죄자. 있잖아요. 그죠? 범죄자죠. 오줌 치고 사람을 약간 이렇게 묶어 네, 놓고 협박에 절도에. 그쵸. 그래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옛날 이야기 다시 이제 재해석하는 음. 웹툰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묵힐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고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음. 이걸 무작정 그렇다고 예를 들어 선녀와 나무꾼 예를 들었으니까 '나무꾼 범죄자니까 이 얘기 쓰레기야.' 음. 이런 얘기는 취급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비판적 시각으로라도 이 이야기를 뭔가 다시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좀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 다시 보려고 어떻게든 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서린기 전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라는 그 시각을 읽으면서 저는 좀 제 고민이랑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음. 이게 진짜다 아니다. 뭐 사실 문학에 대한 해석에 역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해석이다 보니까 네 말도 맞을 수 있고 내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답이 없는 거잖아요, 문학에 대한 분석은. 네네네. 근데 저는 이 시각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가치관이라는 게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해석하는 프레임, 받아들이는 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쉽게 변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2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런 접근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인문학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아, 네, 맞네요, 진짜. 근데 저희 어떻게 파동에서 벚굴하다가 진짜 서린기까지 넘어갔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야기까지 넘어갔는데 근데 말씀해주신 걸 들으면서 사실 근데 이야기 옛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과거의 종교적인 행동들도 지금의 어떤 윤리적 기준이나 아니면 사회적 상식으로 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싶은 고민은 정말 과거든 지금의 다른 형태로 사는 사람들이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이고 나중에 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같이 팟캐스트로 공유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폭주종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한 거나 결국에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속성만 남는다. 설인기든 단군이든 그런 것들이 진짜 속성만 남아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신으로 모시자라던가 그걸 잇기 위해서 열심히 내 한 땀 한 땀 손으로 해서 삼성궁을 만들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던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전이라던가 우리의 옛날 이야기라던가 우리의 종교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사실 되게 나라 민족적인 특징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혹은 좀 재미없다?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뻔하지 뭐 좋은 얘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종교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되게 뜬금없는 인물이 신이 되기도 하고 뜬금없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같이 들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한 말씀 하시죠. 폭주종님. 폭주종님 한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시죠. 저 사실 오늘 이야기한 거랑 별개로 녹음을 한번 하고서 저희가 재녹음을 했잖아요. 한 번 더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고 오히려 더 찐스러움이 좀 잘 묻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저희 2화, 3화 계속 이어질 심드렁 찐수다 시즌2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화 하동편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할 때 들어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